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 핵 때문에 미국을 무시한다. 2. J-20을 격파하는 것은 너무 쉽다. 한국 연구진이 빛으로 동작하는 양자 엔진. 양자 열기관을 세계 최초로 구현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초방사를 활용한 양자 엔진을 연구 결과는 광학 분야 유력 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에 실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초방사란 들뜬 상태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원자들 간 결맞음이 발생하며 강한 빛을 내는 현상인데요. 그간 학계에서는 처방사 이후 빛의 압력 광업을 활용해 이론 수준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왔는데요. 한국 교수 연구팀은 이 아이디어를 세계 최초로 실험을 통해 구현해낸 것입니다. 연구팀은 우선 원자가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얇은 일종의 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체는 10나노미터 두께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방막에 가로 280나노미터, 세로 190나노미터 크기의 구멍 1,000여 개를 체스보드 때 턴으로 뚫어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연구팀은 체의 초속 800m의 발음 원자 빔을 입사시키고 수직 방향으로는 상태 제어용 레이저를 쐈는데요. 의 구멍을 통과하는 원자들은 양자 중첩 상태에서 동일한 위상을 갖게 되면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고 초방사할 준비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원자는 공진기를 통과하며 빛을 방출하고 빛은 엔진 내부 양쪽에 설치된 거울을 약 100만 번 오가며 거울에 작용하는 압력 광업을 높이며 압력이 높아지면 공진기가 팽창하게 되는데요. 한편 수축할 때는 공진기와 레이저에 상대적인 주파수를 조절해 원자 간 결맞음이 일어나지 않게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원자 파동 긴 상쇄 간섭이 일어나며 공진기가 냉각되는 테여 빛의 압력으로 거울은 엔진의 피스톤 역할을 하며 움직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엔진의 온도는 최고 15만도, 효율은 98%를 달성하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레이저를 활용해 원자들의 양자 위상을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원자들이 빛을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음을 실제 실험을 통해 보였는데요. 양자역학 원리로 작동하는 양자 엔진은 고전 열역학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이론적으로는 고전 열역학 법칙에 따른 엔진의 최대 효율인 카르노 효율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는데요. 한국 연구팀은 이번 연구성과는 빛으로 동작하는 처방사 양자 엔진을 실험적으로 구현한 첫 사례라며 원자 물리 및 양자정보 처리 등의 분야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엔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엔진은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로서 열에너지를 얻기 위해 대부분 연료를 연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연소를 통해 열에너지를 얻는 것은 안정적이지만 기대 이상의 속도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연소가 아닌 폭발을 통해 엔진을 가동하는 방법을 꿈꿔왔는데요. 추진력만 놓고 볼 때 폭발은 연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발을 통한 엔진 가동 방식은 상용화되지 못하고 연구 단계로만 머물러 왔는데요. 연소 방식과는 달리 폭발 방식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서 엔진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의 과학자들 또한 폭발을 이용한 엔진을 개발하여 항공우주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엔진은 수소 및 산소의 폭발력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에게는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 연소가 아닌 폭발을 이용한다는 것이 하지만 이 개념은 이미 지난 1960년대부터 개발이 추진되어 왔는데요. 이른바 핵분열을 활용한 엔진 개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주 탐사에 불이 불었던 1960년대는 그야말로 새로운 엔진 개발을 위해 강대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였는데요. 로켓 엔진의 연료인 액체 연료나 고체 연료는 사실 추진력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방법이 바로 핵이 분열될 때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하는 로켓 엔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우주 탐사 역사에 있어 가장 황당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불리고 있는 우리는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프로젝트의 핵심 개요는 핵폭탄을 폭발시켜서 그 폭발력을 우주선의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때 사용하는 로켓 엔진은 폭발력을 이용하므로 분사가 마치 파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일명 핵펄스 로켓 엔진으로도 불렸습니다. 당시 미국의 과학자들이 밝혔던 우리는 프로젝트의 개요는 그야말로 단순했는데요. 우선 핵폭탄을 우주선에 탑재한 다음 대기권 밖으로 나가 우주선 뒤쪽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폭탄이 터지며 발생하는 충격파로 인해 우주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3에서 5번 정도를 폭발시키면 화성 정도는 액체 연료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할 것만 같은 황당한 방법이지만 과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보장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프로젝트는 왜 추진되지 못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만 남겨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서의 핵폭발 금지 조약이 체결됨에 우리는 계획이 중단되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유명 천문학자인 결 세이건 박사조차도 그의 저서인 코스모스를 통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심정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우리는 프로젝트 이후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던 폭발력을 이용한 엔진은 최근 들어 미 센트럴 플로리다대의 카렌 아흐메드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과거의 폭발식 엔진과 차이점이라면 예전에는 핵분열 시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했지만 아흐메드 교수가 개발한 엔진은 수소와 산소의 폭발력을 이용한 회전식 폭발 엔진이라는 점인데요. RDE 엔진은 폭발력이 있는 연료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폭발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산소와 수소는 폭발 현상이 발생할 시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제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흐메드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된 RDE 엔진을 통해 최대 추진력을 높이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아흐메드 교수는 로켓 엔진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밝히며 틀은 물론 경제성 때문이라도 미래에는 연소식 엔진이 아니라 폭발식 엔진이 이보다 앞서 미 워싱턴대의 제임스 코우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도 실험용 RDE 엔진을 개발하여 시선을 끈 비 있었는데요. 이들 연구진은 초당 24만 프레임의 초고속 카메라로 0.5초간 폭발 과정을 촬영해 컴퓨터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폭발 과정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통제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연소식 엔진에 비해 폭발식 엔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위적으로 제어가 어렵다는 점이기 때문에 연구진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코우 교수는 폭발을 제어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RDE 엔진의 성공 여부는 폭발에 따른 추진력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엔진이 바로 이번에 한국 연구진이 개발해낸 양자 엔진인데요. 원자가 집단으로 빛을 강하게 내뿜는 방식인 처방사 원리로 작동하는 테여 일반 엔진처럼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처방사 양자 엔진은 이론적으로만 제한됐는데요. 이를 실제 구현한 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처방사란 양자역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구성 행동하는 원자들이 집단으로 강하게 빛을 뿜는 현상을 말하는 테여 1954년 미국 물리학자 로버트 시킥이 밀도 높은 원자에서 빛 방출 속도가 원자 수 제곱에 비례해 빨라지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걸 예측하면서 만든 용어인데요. 초방사와 일반 방사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초방사에서는 원자들 간 상관관계가 얽혀 있는데요. 원자에서 방출된 빛이 서로 보강 간섭을 일으켜 강한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일반 방사는 원자에서 개별적으로 방출한 빛들이 서로 보강 간섭을 하는 테여 상쇄 간섭까지 일으키면서 방출된 빛 세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양자결맞음을 가진 연료로 작동하는 엔진이 실험적으로 구현된 적은 없었는데요. 처방사 현상을 이용해 양자 영역에서 동작하는 엔진으로 제시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개발한 적은 없었는데요. 처방사 양자 엔진을 원활히 사용하려면 순간적으로 처방사 현상을 켜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제어하는 방법이 없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팀은 양자 중첩 상태 원자를 만들기 위해 나노 구멍 격자를 사용했는데요. 나노 구멍 격자는 10나노미터 두께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방막으로 이루어졌으며 가로 280나노미터, 세로 190나노미터 크기인 나노 구멍 1000개를 체스보드 패턴에 따라 구멍을 뚫었고 그 후 나노 구멍 격자에 초속 800m에 달하는 발음 원자 빔을 입사했는데요. 수직 방향으로 나오는 상태 제어용 레이저도 준비했으며 체스보드 구멍을 통과하는 원자들과 공진기 간의 위상이 모두 똑같게 만들었는데요. 원자를 처방사 상태로 준비한 셈이었습니다. 이때 레이저와 공진기의 상대적인 주파수를 조절해 초방사를 켜거나 끌 수 있었는데요. 온도 차이가 벌어질수록 엔진의 효율은 향상하며 최대 효율은 98%에 달한다며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가장 획기적인 미래엔 진동력을 개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J-20은 중국군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투기인 F-22와 맞대결을 가정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로 중국인들은 검증되지 않은 이 기체를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야메이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이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하면서 내부 무장창이 없는 현재 시점으로는 스텔스에 취약하고 장착 엔진인 미국산 F-414G 400K 역시 5세대 전투기의 기동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해 중국의 J-20, 러시아의 수-57과 교전하게 되면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에는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전자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현대화된 4세대 전투기 또는 4세대 이상의 전투기라 부를 순 있겠지만 J-20은 물론이거니와 FC-31과도 경쟁할 수 없고 최신형 J-10 정도에는 훌륭한 접수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이런 주장에 동의하며 KF-21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웨이보에서는 그러나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주 다릅니다. KF-21이 중국의 주력 전투기인 J-10은 물론 J-20 전투기와 실전에서 맞붙게 되어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중국 J-20의 실상을 제대로 알면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야 정상입니다. 중국이 지적하는 KF-21의 단점들은 추후 블록 개량을 통해 완전한 스텔스기로의 진화적 단계를 거치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중국산 전투기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실전형으로는 절대 투입되면 안 되는 기체인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100년에 한 번만 나와야 하는 전투기. 최근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니 5세대를 보유한 중국이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57 구매하고 싶어 한다고 하였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의아하다는 반응과 함께 세계 최고 J-20이 있는데 왜 굳이 러시아에서 5세대를 또 도입하냐? 며 발끈하지만 중국 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은 제발 좀 닥치라고 말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개발 초기부터 문제였던 엔진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수-57 도입을 통해 기술을 탈취하기 위함이었는데요. J-20의 기체 중량 대비 형편없는 추력의 엔진은 설계 초창기에 지향했던 고속, 고고도 요격기 임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명색의 5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스텔스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소인 카라드를 장착한 것이죠. 결국 델타익 플러스 스텔스 플러스 카라드라는 초유의 막장 설계가 나온 것입니다. 엔진 문제야 2011년 초도 비행 때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니 이제는 그러려니 하지만 최근 공개된 J-20의 무장 능력과 레이더 성능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최근 중국 군사 매체 JS7TV에는 J-20에 탑재된 중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5가 발사되는 장면이 송출되었습니다. 내부 무장창에서 PL-15가 발사되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인데요. 그동안 PL-15 미사일에 대해 중국이 세계 최고니, 미국을 앞선다느니, 한국과 일본은 오줌을 지린다느니 과장된 표현을 많이 써온 터라 중국 네티즌들도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위 영상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PL-15 미사일의 사거리가 이전 발표와 달리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장거리 공대공인 만큼 사거리가 350km 이상의 속도는 마하 5 이상이라고 선전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중거리 수준인 사거리 200km의 마하 4로 표기된 것이죠. 당초 알려진 사거리에 비해 40%나 줄어든 것입니다. 이마저도 뻥 스펙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사실인데 한국 KF-21에 장착될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km의 마하 4 속도로 F-35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도 장착된 미사일입니다. 물론 중국의 카탈로그대로 200km만 나와도 위협적인 수준일 순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산 레이더가 미사일의 사거리를 받쳐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20 전투기에는 중국이 이스라엘로부터 기술을 받아 만든 KLJ-5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듈 자체의 성능이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국산 레이더에 들어가는 소자는 갈륨비소로 이미 20년도 넘은 소자입니다. 물론 F-20이나 F-35 레이더에도 갈튼 비소 소자가 쓰이긴 합니다만 미국은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 지속해서 성능 개량과 최적화를 추진했고 부족한 하드웨어를 보완하여 W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이처럼 현존 세계 최고의 레이더 기술을 지녔다는 미국도 수십 년이 걸려서 레이더 성능을 끌어올렸는데 중국이 뒤떨어진 하드웨어를 사용하면서도 미국과 대등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해내어 미국 5세대 전투기급의 레이더 성능을 구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차라리 마오쩌둥 사인이 원숭이 천연두라면 믿겠다. 현재 중국 측이 주장하고 있는 KLJ-5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는 280km입니다. 그러나 적기 RCS가 1에서 3스퀘어미터 수준으로 떨어지면 J-20의 실제 탐지 가능 범위는 카탈로그 테이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데요. 세계적인 항공 전문가 빌 스위트면 빌 시트 많은 J-20의 레이더가 미국의 F-35를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겨우 27km 정도라도 분석했습니다. 과거 스위트면은 F-35에 대해 쓰면 안 되는 기체라고 매운 평가를 했던 만큼 J-20의 레이더가 얼마나 개차반인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한편 현존 4.5세대 이상 전투기 기운대 가장 최신형 모델인 KF-21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AESA 레이더가 탑재되는 테 여기에는 갈륨비소보다 더 진보된 소자인 지라갈륨 갤리엄 99 겐으로 만든 모듈이 들어갑니다. 지라갈륨 소자는 출력 전력 밀도, 항복전압, 열전도율 등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GAAS 갈륨비소에 비해 훨씬 우수합니다. 차세대 소자로 불리기도 하죠. 덕분에 동일한 레이더 최적에서 훨씬 강력한 레이더파 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현재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능력만 따라준다면 장거리에서 스텔스기도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0년 국방과학연구소 ADD 창설 50주년에 공개된 AESA 레이더에 대해 현장에 있던 연구원은 사실 한국의 AESA 레이더의 우수성은 이미 증명된 부분도 있습니다. 풍족한 오일머니로 최고의 무기만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가 최근 4조 원의 거금을 들여 천궁1을 구매하면서 한국의 레이더 성능을 입증한 것인데요. UAE 수출에서는 기존 PSA 레이더였던 천궁이 AESA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되어 수출될 전망입니다. 한화시스템은 UAE 수출용 천궁 MFR 레이더에도 겐지라갈륨 반도체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KF-21 보라매용 AESA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KF-21의 AESA 레이더는 출력 20W급의 겐지라갈륨 반도체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하면서 송 수신 모듈 TRM을 1088개로 모아 타일 구조 설계로 배치했는데요. 이러한 형상 덕분에 유지 보수성은 물론 모듈을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습니다. FA50 블록 20에도 AESA 레이더가 소형화되어 장착되죠. 그렇게 좋으면 중국도 쓰면 되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중국은 개발할 기술력도 없으며 지라갈륨 반도체 공급망인 한국 업체가 최근 중국과 손절매하면서 초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지라갈륨 소자는 군수 레이더뿐만 아니라 5G 통신 장비에도 널리 사용되는데요. 중국 대표 통신 업체인 화웨이는 한국 RFHIC사의 공급망을 의존해 왔었으나 지난 2019년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 한국의 겐 소자도 수출이 중단되었죠. 등극이 한국형 자셀의 전투기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바로 내부 무장창이 없어 스텔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스텔스를 논할 때는 보통 기체 형상, RCS, 램전파 물질 흡수 등을 거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굳이 추후 업그레이드가 될 내부 무장창만 가지고 태클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제20의 스텔스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도 국방연구소 인디언 디펜스 레스 이치 윙에 따르면 티베트에서 비행훈련을 진행하던 중국 스텔스 전투기가 인도군의 구형 전투기 레이더에 의해 탐지되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수-30은 제20을 레이더로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인도 공군 지휘관 이름 사하어루프 샤는 인도군의 수-30 MKI는 한국의 F-15K와 비교될 만한 기체인데요. 즉 실전에서 중국 제20 전투기가 한국의 F-15K에도 탐지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수-30 MKI에 탑재된 레이더는 N011M 바우즈로 심지어 ASA도 아닌 PSA 레이더였습니다. 겉보기에만 5세대인 중국산 전투기는 KF-21이 아닌 FA-50 블록 20을 어떻게 상대할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이죠.